동아시아의 군사균형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방어 위주의 군사 전략에 머물러 있던 대한민국은 이제 주변국은 물론 전통적인 군사 강대국들까지 주의 깊게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 단순한 병력 규모나 장비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속도와 방향, 그리고 의지 그 자체에서 기존의 예측을 벗어나 있다. 전쟁 중인 국가도 아니고 전면적인 군사동원 체제에 들어간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속도로 국방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고 증가율만 놓고 보자면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구조적인 군사체질 개선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해외 무기에 의존해 전력을 보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핵심 기술을 직접 확보하고 장기적인 자주 국방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전환되었다. 특히 공군 전력의 변화는 이러한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 분석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부분 역시 한국 공군의 성장 속도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투기 전력은 세계 상위권과는 분명한 격차가 존재했다. 하지만 현재는 작전 가능 기체 수와 현대화 수준, 그리고 운용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세계 최상위 그룹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 KF-21 보람의 개발 사업이 있다.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이 항공 강국의 문턱을 넘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와도 같다. 실제로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기체 설계, 비행 제어, 항전 장비, 무장 통합, 그리고 양산 체계까지 모두 갖춰야만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불과 20년 남짓한 시간 안에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사 전략의 핵심 관계자들은 현 상황에 안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능력 고도화,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는 한국에게 단순한 동맹 의존이 아닌 독자적 대응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중 전력은 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투입되며 전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현재 KF-21 보람에는 미국산 F414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엔진은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이미 검증된 장비이며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선택은 분명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외국산 핵심 부품에 의존하는 한 완전한 의미의 항공 주권을 확보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출 통제, 외교적 변수, 정비와 개량의 제약은 언제든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고민이 시작된다. 단순히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을 넘어 그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엔진 기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전투기 엔진은 항공기술의 정점이라 불릴 만큼 높은 난이도를 요구한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극한의 기동 상황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투기 개발은 언제까지나 절반의 성공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최근 들어 항공 엔진 국산화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 전략이다. 먼저 소재 기술과 터빈 기술, 그리고 가스터빈 전반에 대한 기초 역량을 축적한 뒤 단계적으로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무리한 도약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술 축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한국은 이미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쌓아왔다. 발전용과 항공용 엔진은 요구 조건은 다르지만 핵심이 되는 고온 내열 소재와 터빈 블레이드 기술, 열차폐 코팅 기술 등은 상당 부분 공유된다. 이 분야에서의 경험은 전투기 엔진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아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기술 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배경을 종합해보면 현재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변화는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 주권을 둘러싼 경쟁이며 장기적인 생존 전략의 문제다. 한국이 추진하는 KF-21 보람의 사업과 그 이후의 엔진 국산화 계획은 바로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국들은 한국의 선택과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앞으로 수십 년간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다시 그려놓을 가능성을 품고 있다. KF-21 보람의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전투기가 상징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군이 더 이상 외부 선택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전력의 방향을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한계로 떠오른 요소가 바로 엔진이다. 전투기의 성능과 잠재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엔진이라는 점은 항공 분야에서는 상식에 가깝다. 현재 KF-21 보라매에 대탑재된 F414 계열 엔진은 미국에서 개발된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으로 이미 다수의 전투기에서 운용되며 신뢰성을 입증해왔다. 안정적인 추력과 애프터버너 운용 능력,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운용 데이터는 KF-21 개발 초기 단계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시험 비행과 양산 체계를 빠르게 안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증된 엔진 선택은 개발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택이 가진 구조적 한계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는 외교적 제약이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략 물자에 해당하며 수출과 개량, 제3국 이전에는 엄격한 통제가 따른다. 이는 KF-21 보라매가 향후 해외 수출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 승인 절차에 묶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전투기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더라도 정치적 변수 하나로 계약이 좌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비와 개량 측면에서도 한계는 명확하다. 엔진 내부의 핵심 기술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기적인 성능 개량은 원제 작사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공군 운영 환경에 맞춘 맞춤형 개량이나 긴급 상황에서의 독자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평시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곧 작전 유연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군 내부와 방산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투기 엔진 자립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KF-21 보라매 사업이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장기적인 항공산업 도약의 발판으로 설계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엔진을 제외한 기체 구조, 항전 장비, 비행 제어 시스템 상당 부분이 국산화된 상황에서 엔진만 외산에 의존하는 구조는 결국 불완전한 자주 국방으로 남게 된다. 물론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 중 하나다. 고온고압 환경에서 수천 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극한 기동과 반복적인 애프터버너 사용에도 구조적 변형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연료 효율과 정비성, 그리고 스텔스 설계와의 조화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힐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분명하다. 이미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 보조 동력 장치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온 내열 합금, 터빈 블레이드 설계, 열차폐 코팅 기술은 전투기 엔진 개발의 필수 요소다. 이러한 기술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연구와 반복 시험을 통해 쌓이는 영역이다. 한국은 이 기초 체력을 이미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F-21 보라매 엔진 국산화 논의는 단순히 기존 F414 엔진을 대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추력과 효율 면에서 동급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고 향후 개량형과 차세대 전투기까지 염두에 둔 확장성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논의는 하나의 기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한국 항공전력의 자율성을 좌우할 핵심 선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택한 전략은 무리한 단기 성과가 아니라 단계적 축적이다. 즉시 완성형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핵심 부품과 요소 기술을 하나씩 확보하며 기술 사다리를 오르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속도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실패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길로 평가된다. 결국 KF-21 보라매와 F414 엔진의 조합은 하나의 과도기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이 선택은 한국이 전투기 개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인 중간 단계이며 동시에 다음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벌기이기도 하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옮겨간다.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전투기 엔진 국산화라는 가장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로드맵은 얼마나 현실적인가? 전투기 엔진 국산화라는 목표는 선언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장비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술 축적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에 가깝다.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역시 단기적인 성과를 과시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이 로드맵의 출발점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기초기술 확보다.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고온 환경을 견디는 소재 기술과 터빈 개통 기술이다. 연소실과 터빈은 수천 도에 가까운 열과
극심한 압력에 노출되며 미세한 결함 하나가 전체 엔진의 수명과 안전성을 좌우한다. 이러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내열 합금과 정밀 가공 기술 없이는 그 어떤 설계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이미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이러한 기초 역량을 축적해왔다. 발전용 엔진은 항공용과 요구 조건이 다르지만 고온 내열 소재와 터빈 블레이드 설계, 열차폐 코팅과 같은 핵심 기술은 상당 부분 공유된다. 특히 장시간 안정운전이 요구되는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검증된 기술은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항공 엔진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는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국내 방산기업들의 역할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항공 엔진 관련 기업들은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에 필요한 팬 블레이드, 압축기 개통, 보조 동력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은 단순한 하청 구조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시험 평가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독자 엔진 개발 시 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전투기 엔진 국산화 논의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 중 하나는 곧바로 완성형 엔진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한국이 설정한 목표는 단기 완성이 아니라 단계적 축적이다. 먼저 핵심 부품과 구성 요소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이후 시험용 엔진과 시제 엔진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은 수많은 실패와 반복 시험을 전제로 하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특히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민수 항공기 엔진과는 전혀 다른 요구 조건을 가진다. 높은 추력 대비, 중량비, 빠른 스로틀 응답성, 반복적인 애프터버너 사용에 따른 열 관리 등은 극도로 까다로운 기술을 요구한다. 여기에 스텔스 기체와의 통합을 고려한 배기구조 설계까지 포함되면 난이도는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에서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갖는 이유는 이미 다양한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상 시험 설비, 고온 고압 시험 장비, 그리고 소재 평가 시설은 전투기 엔진 개발의 필수 요소다. 이러한 기반 시설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엔진 국산화는 단일 무기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된다. KF-21 보라매와 연계된 엔진 국산화 로드맵은 향후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다음 세대 항공 전력의 토대가 된다. 엔진 기술은 한번 확보하면 다양한 플랫폼에 응용할 수 있으며 수출과 외교 전략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한다. 결국 대한민국이 선택한 전투기 엔진 국산화 전략은 느리지만 확실한 길이다. 단기간에 세계 최상위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무리한 목표가 아니라 실패를 감내하더라도 기술을 축적하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 방향이다. 이 과정이 완성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특정 기종에 국한된 전력 보유국이 아니라 항공 전력의 핵심을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된다. 이제 관심은 이러한 기술 축적이 해군과 미사일 전력 그리고 국가 전체 군사 전략과 어떻게 맞물려 확장되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전투기 엔진 국산화 논의가 공군 전력의 핵심이라면 그 파급 효과가 가장 빠르게 확장되는 영역은 해군 전력이다. 현대전에서 공군과 해군은 더 이상 분리된 전력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인다. 공중에서 확보한 정보와 타격 능력은 해상 전력의 생존성과 공격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반대로 해군이 제공하는 방공과 미사일 전력은 공군 작전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해군 전력 구상은 이러한 통합 개념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이 차기 구축함 사업과 이지스 체계의 고도화다. 한국 해군은 이미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을 통해 대형 이지스 구축함 운용 경험을 축적했다. 하지만 주변 해양 환경의 변화는 기존 전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낳고 있다. 중국 해군의 함정수는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밀도 역시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단순히 숫자로 맞서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질적인 우위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차세대 구축함 계획이다. 이 함정들은 기존 이지스 구축함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와 통합 전투 체계를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통합 마스트와 다중 대형 레이더 운용 능력이다. 장거리 탐색과 추적을 담당하는 대형 레이더와 근거리 표적과 적어도 위협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보조 레이더를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함정이
전장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센서와 무장의 결합 방식이다. 레이더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타격 능력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차세대 구축함은 다량의 수직 발사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공 방어, 대함 공격, 지상 타격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력이다. 이는 단순한 방어용 함정이 아니라 해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에 가깝다. 공군 전력과의 연계 역시 중요한 요소다. KF-21 보라매와 같은 전투기는 해상 표적 탐지와 타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공중에서 확보한 표적 정보는 실시간으로 해군 함정과 공유되며 이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운용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다. 반대로 해군의 방공 능력은 공군 전력이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호 보완 구조는 단일 무기 체계로는 구현할 수 없는 전력 상승 효과를 만들어낸다. 미사일 전력의 고도화 또한 이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양한 사거리와 임무를 가진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상 플랫폼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공격 개념이라기보다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상대가 함부로 군사적 모험을 시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주변국들의 반응이 예민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해군의 전력이 단순히 방어 수준을 넘어 전략적 억지력을 갖춘 단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구축함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공군과의 통합 운용 능력이 결합될 경우 소수의 함정만으로도 넓은 해역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전통적인 해군 전략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이 이와 같은 방향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해상 교통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 구조상 해군 전력은 생존과 직결된 요소다. 단기간의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전력 구조가 필요하다. 공군과 해군을 분리된 전력이 아닌 하나의 체계로 묶는 전략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이다. 결국 KF-21 보라매를 중심으로 한 공군 전력 강화와 차세대 구축함을 축으로 한 해군 전력 고도화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이는 특정 무기 체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과정이다. 이제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바로 미사일 전력과 전략적 억지 개념이 이 통합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가 하는 문제다. 공군과 해군 전력이 하나의 체계로 묶이기 시작하면서 그 중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요소가 바로 미사일 전력이다. 현대전에서 미사일은 단순한 공격 수단을 넘어 전략적 억지력의 핵심으로 작동한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감당해야 할 비용을 분명히 인식하게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미사일 전력의 정밀도와 생존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오랜 기간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초기에는 제한된 사거리와 임무 범위를 가진 전술 무기 중심이었지만 점차 정확도와 관통력을 높이며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사거리를 늘리는 데 있지 않았다. 목표 탐지와 식별, 그리고 타격까지 이어지는 전체 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해군 전력과의 결합은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수상 전투함에서 운용되는 수직 발사 체계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하나의 플랫폼이 방공과 대함, 지상 타격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단순한 공격 목적이 아니라 분쟁 상황에서 상대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억지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와 함께 잠수함 전력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수중 플랫폼은 탐지가 어렵고 생존성이 높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한국이 잠수함 전력의 지속적인 현대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특정 무기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억지력을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다. 다만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과 분석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한국이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 전력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나 단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군사 전략에서 신뢰성은 과장이 아니라 검증된 정보에서 나온다. 따라서 현재의 미사일 전력은 이미 공개된 성능과 운용 개념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사일 전력 고도화의 또 다른 핵심은 방어 체계와의 연동이다. 공격 능력만 강조될 경우 전략은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다층 방어 개념을 바탕으로 요격 체계와
조기경보 능력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비 확장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미사일 전력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군의 정찰과 타격 능력, 해군의 방공과 통제 능력, 그리고 지상 기반의 방어 체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억지력이 형성된다. 이 통합 구조는 특정 무기 하나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줄이고 전력 전체의 유연성을 높인다. 주변국들이 한국의 군사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이유 역시 이 지점에 있다.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예측이 어려운 구조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에게 불확실성을 부여하고 섣부른 군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대한민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전력은 공격을 위한 도구라기보다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 이는 과거의 일방적인 군사 경쟁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공군과 해군, 그리고 미사일 전력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할 때 한국은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동시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러한 군사적 변화가 국제정치와 외교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군사력의 변화는 언제나 국제정치와 외교 환경 속에서 해석된다. 대한민국이 공군과 해군, 그리고 미사일 전력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가는 과정 역시 단순한 무기 증강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변국과 주요 강대국들은 이 변화를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해석하며 그 의미를 저울질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군사 전략을 넘어 외교 전략의 문제로 확장된다. 우선 미국의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지역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역할 분담의 확대라는 측면이 크다. 특히 한국이 자국 방어 능력을 스스로 끌어올릴수록 미국은 보다 넓은 전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전력 고도화는 동맹 구조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현실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반응은 보다 복합적이다. 중국은 자국 주변 해역과 공중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군사적 존재감이 커지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해군 전력과 미사일 체계가 결합된 형태는 중국 입장에서 단순한 방어용 전력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특정 세력의 일방적 우위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은 공개적인 비판과 신중한 관망이 교차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의 군사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전략을 재정비하며 공중과 해상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력 고도화는 경쟁 요소이자 협력 가능성으로 동시에 인식된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각국은 단독 행동보다는 상호 억지 구조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과도한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군사 전략은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겨냥하기보다는 자국의 생존과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한국의 공식 입장과 국방정책 문서들은 방어와 억지라는 개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KF-21 보라매를 중심으로 한 공군 전력 강화, 차세대 구축함과 통합 전투 체계를 통한 해군 전력 고도화, 그리고 미사일 전력의 정밀화와 생존성 강화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이 흐름의 핵심은 독자적 판단 능력이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위협을 평가하며 대응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군사력의 양이나 화려함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강력한 군사력은 전쟁을 부르는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발언권을 제공한다. 상대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협상과 외교의 공간은 오히려 넓어진다. 한국이 추구하는 자주 국방의 본질 역시 여기에 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군사적 변화는 한순간의 과시가 아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질 전략적 전환의 시작이다. KF-21, 보라매와 엔진 국산화 로드맵, 해군 전력의 고도화, 그리고 미사일 체계의 통합 운용은 각각 따로 놓고 보면 개별 사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하나로 연결해보면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분명해진다. 그것은 의존에서 자율로 단기 대응에서 장기 전략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이 변화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 더 이상 안보 환경의 수동적인 변수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구성하는 하나의 능동적인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선택과 속도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